아니 말 나온 김에 그 법률가로서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는 그거 되게 조금 판사님이 좀 잘못 판단하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체포 적부심은 그 체포할 당시에 요건을 갖췄냐 안 갖췄냐 이제 이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6번이나 오라 그랬는데 안 오고 자기가 약속한 것도 거짓말로, 물론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사정이 생겼지만 본인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찰 말에 따르면 공소시효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3번만 해도 원칙적으로는 소환할 수 있거든요. 그 영장을 칠 수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들 생각하기에는 6번이기 때문에 이제 했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이제 직위가 없어졌잖아요. 면직당에서 공식적으로 사무실로도 보낼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부르면 더 안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 요건으로는 맞거든요. 그리고 와가지고 2번 조사는 이제 한 거잖아요. 근데 판사님이 풀어준 이유는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했다. 그러고 이진숙 씨가 2번 조사받은 거는 맞다. 그러면 앞으로 더 조사받을 거 없지 않니? 그 다음에 네가 앞으로 잘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좀 봐주는 게 어떻겠니?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처음에 체포영장 집행할 때 그게 맞았다 그러면 그 이유권은 사실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어차피 48시간 이내에 경찰에서는 풀어주든지 아니면 영장 치든지 구속영장 치든지 둘 그렇습니다.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경찰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판사님이 앞으로 잘 나온다 그러니까 풀어주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라서 그럼 그 앞에 6번 잘 안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약간 모순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 피해자들에게 안 나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저는 오랜만에 이제 호송차 타고 오는 그 피의자의 모습을 보기는 했는데 일단 경찰서 문을 들어갈 때부터 굉장히 득이양양했고 나와서도 뭔가 크게 승리한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게 너무 기이하게 느껴졌거든요. 너무 기이하죠. 자기 손목에 이제 수갑 차고 있는 거. 저는 수갑도 채우면 안 된다. 케이블 타이가 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간에 뭐 그걸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그 모습 너무나 뻔하잖아요. 사실 너무나 뻔하고 지금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 역량이라는 게 결국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좀 웃겼어요. 그리고 체포적부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저는 노영희 변호사님하고 판단 동일하게 합니다. 체포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판단하는 그렇습니다. 게 체포적부심, 네. 구속적부심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럼요. 근데 체포 요건 자체가 적법했으면 그는 적법한 체포로 봐야 되는 거고 또 뭐 이걸 뭐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일부 인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부 인용 형식으로 나간 거는 좀 법원에서 판단을 너무 좀 무리한 판단을 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예 체포 적부심 사건이 좀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우리한테는 안 들어와. 아이씨. 근데 나는 그거보다도 사실은 이제 이진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보세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국 자기 이제 몸값이 올라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시장이 아니라 경기도지사까지 나오겠다고 지금 설치고 있는 중이에요. 야 서울 사는데. 네. 근데 저는 그게 웃기는 게 뭐냐면 제발 어디에 나가고 싶으면 그 자리에 맞는 능력을 갖춰라. 능력을 한 번이라도 보여줘라 이거요. 이진숙 씨가 방통위원장 돼가지고 그런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떤 능력을 보여줬냐. 시끄럽게만 했죠. 그다음에 요건에 맞지도 않은 여러 가지 거 하면서 오히려 더 정말 큰 분란만 일으켰죠. 더 중요한 거. 이 사람이 방통위원장 되면서 제대로 이 요건에 안 맞는 이 협의 뭐 혹은 독단적 행동 이거 해가지고요. 지금 소송 다 걸렸잖아요. 여러 건이죠. 소송에다 다 졌어요. 그리고 그 소송에 들어가는 돈도요. 자기 돈 안 들어간다고 방통위 돈 들어가니까 그 돈 다 썼어요.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6개월 동안 탄핵당하면서 일 하나도 안 하고요. 6개월 내내 월급만 받아갔어요. 그러면서 계속 정치질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니 공무원법 위반이니 이런 게 걸린 거거든요. 그러면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도 하나도 안 했죠. 그 사람 능력 보여준 게 하나도 없죠. 그럼 그 사람이 왜 경기도지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며 왜 대구시장이라는 자리에 나갈 자격이 돼요? 뭘 보여줘서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보여줬어요? 어차피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이상 나오면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 그건 나중 문제이고 나는 그렇죠.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뻔뻔하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 사람이 마치 뭔가 되게 탄압받는 듯한 이미지가 지금 마치 당연하다시 받아들여지는 이 사회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보여주는 쪽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그동안 보여준 능력이 뭐예요? MBC 있을 때도 노조 탄압하고 자기는 원래 처음에 노조에서 뭐 서서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사장편 들어가지고 노조 탄압하고 그다음에 법카 쓰고 빵 사 먹고 자기 일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보수 여전사가 됐습니까? 보수 여전사라는 말 하는 것도 부끄러워야 돼요. 보수 여전사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전사가 돼야 돼요. 보수라고 하는 이 가치가 지금 폄훼화되고 망가졌잖아요. 그거 망가뜨린 사람이 저는 이진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진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보수 여전사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체포당해야 되는데 체포 안 당했다고? 그 판사가 풀어줬다고?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정말로 안타까운 게 하다 못해가지고 이진숙이라는 사람에 기대가지고 구명줄을 당기는 모습이 그렇죠. 너무나 초라하게 네, 느껴졌거든요. 너무나 초라하게. 네, 맞아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정치인은 정치로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고 오로지 그 상대 진영에 대한 그 비토 감정 여기에 기대 가지고 뭐 자기가 보수의 여전사라고 생각을 해서 수갑을 차고 하늘에 손을 흔드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 늘 하는 말이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 사법부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늘 입에 달고 살았었잖아요. 근데 정작 지금 하는 행위를 보면 그걸 가장 무시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사법부 판단도 가장 무시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렇게 보수의 여전사? 제가 봤을 땐 곧 전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 건 사실이죠. 스트레스 받아 진짜. 네, 스트레스 받는 건 저 정도 되는 사람이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지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게 그게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긴 한데 또 그게 그들의 수준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떤 역량을 보여줬냐는데 정치적은 또 올바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그쪽 지지계층 사람들한테는 노조를 탄압한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어쩌면 일종의 훈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좀 우리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뭐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은 많이 드는데 공직선거법에서 벌금형만 나와도 어차피 전사하시니까.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정말로 저는 그 정치적으로 탄압받는다 이렇게 한다면은 사람들이 볼 때 이미지적으로 뭔가 좀 느낄 때 정말로 이제 고귀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정체성은 다르더라도 근데 그렇지 않고 당사자가 뭔가 상황 자체를 즐기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게 느끼잖아요.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 자체가 한편은 화가 나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진숙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방통위원장의 직에 있을 때 잡혀가길 원했을 거예요. 사실. 그렇겠죠. 현직에 있을 때. 현직에 있을 때. 네. 그래서 사실은 6번이나 아마 대답도 안 하고 자기가 있을 필요도 없는 국회에 앉아 있고 끝까지 아마 버텼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방통위원장직에 있을 때 체포하는 모습은 사실은 본인들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방통위원장직에서 면직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불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건데 하필이면 그게 추석 앞이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추석 전에 이 사람을 이렇게 더 띄워주는 모습이 됐는데 그럼 뭐 띄워주고 안 띄워주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나는 좀 부끄러워야 된다. 이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본인이 지금까지 뭘 잘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냥 괜히 이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얘기하는 것 중에 국힘에서 계속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방통위원이라고 하는 거를 이진숙이라는 사람 한 명 없애려고 방통미디어통신위원회를 바꾸면서 수십억을 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진숙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 없애려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직을 이용해서 사실은 정권에 아부하고 정권의 이렇게 뭔가 개처럼 시녀처럼 이렇게 움직였던 그 부분을 지금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독립성을 만들어 놓기 위한 거였잖아요. 단순히 이 사람들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재석 혼자 한번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그런 절대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었죠. 근데 이걸 되게 단순화시켜가지고 민주당 정권은 오로지 이진숙 쫓아내려고 이렇게 돈을 많이 수없이 쓰면서 이 사람을 괴롭힌다. 이 프레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속아나 먹으면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실질적으로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인생이나 그동안 한 걸 여러분이 잘 뒤져봐라. 절대 그 사람에게 칭찬할 수 있는 박수 칠 수 있을 만한 일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돼요. 방통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나 이 기존에 있는 기득권하고 합쳐져가지고 지금 마치 자기가 뭔가 되게 잘못된 착각 속에서 구름을 타고 돌아다니고 있는 중인데 좀 있으면 떨어진다. 네. 나는 떨어질 때 얼마나 비참하게 떨어질지 여기서부터 그냥 쭉 떨어질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된다. 이 말 하고 근데 싶어요. 다행스럽게도 추석 전에 그 쇼를 했는데 별로 그렇게 뜬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이제 시사를 관심 갖는 사람들이야 그게 이제 워낙 중요한 이슈였으니까 관심을 갖는데
사실 정작 시사에서 한 발자국만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한들 저 누구야? 이런 사람도 많고. 왜냐면 워낙 이제 뭐그 방통위에서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끄는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이나 쟤 뭐야 이러지, 실제 정작 대부분 사람들은 그다지 크게 관심도 없고, 뭐 누가 체포됐다고? 뭐 이 정도 수준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네. 곧 전사하신다. 그러니까 정말로 법률적으로 전사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전사할 수도 있고 그 이후 향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저는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가장 주목했던 거는 시사인에서 매년 이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 사실은 그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올해에는 조사 대상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기관 신뢰도가 엄청 상승했다는 얘기군요. 네. 정말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나라가 정상화되는 하나의 시금석. 그렇죠. 대통령실이 상승한 게 아니고 사실 대통령이 상승한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는 표현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이야기하면. 네. 뭐 대통령실이라는 기구 자체가 뭐 독자적으로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 대통령이나 말도 하기 싫은데 아무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단, 이 판단이 정확하게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사인에서 2007년 창간한 이래 그 매년마다 국가기관 신뢰도를 측정하고 있고, 전혀 신뢰하지 않으면 0점, 보통이면 5점, 매우 신뢰하면 10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0점부터 4점까지는 불신 구간, 5점은 보통, 6에서 10점까지는 신뢰 구간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신뢰도는 올해 5.24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신뢰 구간에 속한다는 얘기고, 응답자의 47.5%가 신뢰한다고 답변을 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4.3%였는데, 이게 크나큰 변화인 게, 지난해 윤석열 정부 마지막 조사에서는 대통령실 신뢰도 점수가 2.75점에 불과했거든요. 신뢰한다는 응답은 16.8%,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6%였기 때문에 현격한 변화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신뢰도 2.75점에서 5점 이상 올라갔다는 거는 정말 거의 2배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여서 이제 좀 나라가 정상화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실이 신뢰를 뭐 회복한 거 이거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실이 정말 미쳤었다. 이거밖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통령실에 대한 신뢰도가 2.75입니까? 근데 지금 요즘에 특검을 그 보면서 나온 결과들을 보게 되면 야 2.75도 대단히 높은 거다. 다금바리 먹으려고 해군함정을 이용하지 않나. 자기네 지인 데리고 가서 지금 다시 평가하면 몇 점이 나올까 나 도대체. 지금 하면 1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술 먹는데 그렇게 열심히 이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지인 한 명 태우려고 해군함정 움직이지를 않나. 모든 건 전부 다 비밀이라 그러면서 별별 짓을 다 하고 돌아다녔고 왠지 자기네끼리 술 먹은 사람하고 해군함정 태운 사람과 다를 것 같아서. 아니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군지 좀 찾아내야 된다고 좀 보고 종묘에 가가지고 그 이상한 뻘짓하고 보는 거 보면 그것도 차담회를 빙자해서 그죠? 차담회 빙자 내가 네. 보기에는 분명히 주술적으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그 약간 좀 높으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 매간매지 뭐 금거북이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온통 이 김건희라는 사람이 돈 받아 먹은 게 나오죠. 온통 자기네끼리 작전 세력처럼 뭔가 해먹은 게 나오죠. 대통령은 맨날 술 먹었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죠. 술 먹으려고 국가기관을 이용했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죠. 도대체 뭐 하나가 정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3년이나 그래도 안 망하고 남았다는 것 그게 자체가 더 신기하다. 더 신기하다. 조금만 더 놔뒀었으면은 나는 정말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너무 고맙다. 그래서 오히려 3년 만에 그만 나와줘서 너무 고맙다. 만약에 비상계엄 안 했으면은 지금 5년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끔찍해. 그렇지 않아요, 정말? 와, 진짜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인 건 틀림없다. 맞아요. 하느님이 보호한 나라다. 아직 구군이 살아 있어. 아니 정말로 이게 사실 2.75점이라는 게 계엄이 반영된 점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조사 시점이 2023년 8월이기 때문에 계엄도 전에 이미 국민들이 사실상 대통령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찍어? 왜 찍냐고 내 말은. 이럴 줄 몰랐어. 아무튼 뭐 국민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지만, 아무튼 뭐 대통령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다금바리 이야기 나오고 한 사람을 위해서 해군 택시 이야기가 나오고 왜 그렇게 작동을 하냐고요.
국가기관이 왜 그렇게 작동하냐면 저는 거기서부터 오히려 물음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 작동했을까요? 안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윤석열이 그렇게 했다. 근데 작동을 해요. 윤석열이 한 것도 아니고 김건희가 했는데도 작동을 해요. 작은 바위 잡으러 해군이 출동하고 사람 한 명 태우러 해군이 출동하고 이 작동의 메커니즘 뭔가 이거는 도대체 어떤 카르텔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한 번쯤은 좀 심도 깊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 독립적인 권한 다 있어요. 맞아요. 판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독립적 권한 다 있는데 인수위 시절에 고속도로 휘라고 했다는 거 휠 수 있는 이 사고의 그 기적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저는 심도 깊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 네. 그리고 이 신뢰도 조사에서 사실 해마다 단골 꼴찌를 했던 기관이 국회였는데 올해는 국회 신뢰도가 지난해 3.38점을 받았거든요. 올해는 0.81점 올라가지고 4.19점을 받았는데 이게 바로 역대 최고점이라고 합니다. 와, 어쨌든 간에 불신 구간에 속해 있긴 하지만은 국회를 향한 신뢰가 높아졌다는 점. 어떤 연유에 근거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열심히 했나 보다. 사실은 이건 약간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더 많아지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좀 시끄럽다고 느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왜 이렇게 여당에 협조하지 않고 야당이 자기네 숫자 많다는 것만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나라를 더 번잡스럽게 만드나. 그렇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 얘기였는데 사실은 이 여당의 국회의원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원이 많아진 거는 뭐 지난번이랑 똑같은데 어쨌든 좀 더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여당으로서 이제 집권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효능감을 좀 느끼는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시끄럽기만 한 게 아니었구나. 이 상황을 바꾸려고 그동안에 많이 노력했었던 거구나. 과도기여서 이렇게 됐었던 거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니까 조금 지켜봐야 되겠구나. 무조건 이 사람들에게 나쁜 소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하는지 그래서 결국 개혁이 일어난다는 건지 안 일어난다는 건지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좀 기다려주는 저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여소야대 윤석열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죠. 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여대 야소 국면에서 국회 역할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12.3 비상계엄의 극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회라는 기관이 없었다면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신뢰도를 많이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국회 다른 기관하고 국회의 차이가 국회는 이제 대의제 기관이다 보니까 대표들이 많잖아요. 대표들이 많고 안에서 이제 다투는 정치 행위 자체를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 행위 자체를 정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국회라는 기관은 사실 알고 보면 싸우는 게 일이에요. 정치라는 행위 자체가 싸우는 게 일이에요. 과거의 원시 시대에는 칼 들고 가서 나랑 마음이 안 맞는 것을 죽여버리는 게 그 시대의 문제 해결 방법이었다면 현대에 와서는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고 있고 폭력적 방법이 아닌 대의제라는 기관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싸움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의 행위라는 것에 대한 관점을 보기보다는 쟤네들 왜 싸워? 뭐 민생이 급한데 이 민생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300명이 힘을 합치는 게 좋지 않아라고 하는데 사실 민생도 모양이 다 다양하거든요. 모양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역 살리기 위한 지원금을 빨리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세금이 올라 나 그거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둘 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다투어가는 과정이 그 다투는 과정이 정치인데 이 과정을 사실은 이건 언론의 잘못이 또 상당 부분 있는데 시시비비를 가려주지 않고 무조건 정쟁으로 몰아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의제 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면이 좀 컸어요. 그렇게 전해지는 부분들 때문에 네. 더.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당장 소상공인이 죽겠는데 근데 저쪽 지역은 무슨 소리야 우리 동네는 중공업만 있는데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걸 조절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다투는 이 하나하나가 다 정치 행위들이고 그게 과정인데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정치인들 또 싸운다 이런 구도로 가버리기 때문에 국회라는 기관은 사실은 지지율이 높기 어려워요.
맨날 싸우는 근본적으로. 기관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정치는 멍청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지역 지원금 주면 정치가 살아날 거 이 간단한 거 왜 못하지 하지만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여야 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한 관점에서 간단한 해결책을 그냥 주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멍청해 보이고 항상 다투는 것 같고 항상 부도덕해 보이는 집단이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국회라는 기관이 국민들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앞에 이야기를 긴 게 한 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요 앞에 있는 전제들 다 밟아버렸어요. 우리가 숫자가 많아. 싸워? 근데 시끄러. 니들 시끄러. 우리 할 거야. 할 일 할 거야 하면서 좀 뭐랄까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민주당이 당이 많았지만 야당이었거든요. 잡음이 큰 거였어 그때는. 근데 지금은 메인 보컬이 바뀐 거예요. 메인 보컬 소리만 들려. 뒤에서 잡음은 계속 들리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업무 처리가 이게 뭐 언론에서는 뭐가 맞니 틀리니 이야기를 하지만 국회가 작동을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는 좀 형상이 지금 현재 우리 정치의 형상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네, 그렇게 보고. 말씀대로 그런 각도라고 한다면은 국회의 기능이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 안에서도 거대 여당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사실 정청래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가 꽤 됐는데 노영희변호사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정청래 대표가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꽤 되지 않았어요. 꽤 된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늘 이재명 정부도 보면은 한 1년 된 것 같고 정청래 대표 한 2년 한 거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네. 사실 2달밖에 안 됐고 대통령도 석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래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관이나 선입견 같은 것들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뭔가 저항이 오거나 새롭게 뭔가 바뀌려고 하면 그거를 서서히 받아들여요. 자기가 그걸 막 빨리빨리 체득하거나 막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면 마음속에서는 이게 맞는데 싶으면서도 뭔가 되게 몸이 그걸 거부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아요. 그런데 그걸 바깥에서 부추기는 거야. 야, 너가 거부하지 말았죠. 그게 맞는 거야. 왜냐면 쟤네 봐봐. 얼마나 자기네끼리 싸우고 지네 이득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옆에서 자꾸 꼬시거나 이간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면 이쪽이 잘 되어가는 거를 몸으로 알면서도 막 자기 머릿속에서는 그래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한테 넘어가면 안 돼. 내가 끝까지 버틸 거야. 내가 끝까지 저항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시끄러운 거야. 그렇게 되면 잘못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정청래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예요. 그 사이에 문제들이 네. 보이는 것들이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나라가 훨씬 나아졌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뭐 민상회복 지원금을 받네 안 받네 난리치지만 대구가 제일 많이 풀렸다는 거 아니에요? 제일 빨리 받고 네. 그리고 그 동네도 사실 소상공인들이 매우 기뻐하고 아이, 있다는 거 그럼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부산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쪽도 지금 오히려 지난번에 SBS인가 어디선가 이제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부산시장을 여당 의원을 지지하는 게 43%래요. 부울경이 여당을 43%나 지지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서울을 여당이 지지하는 게 50%예요. 그거는 둘이 비슷비슷한 건데 이게 바로 머릿속으로는 뭔가 얘네가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면서 그러려면 뭘 갖고 따져야 돼요? 뭔가 누군가가 잘못하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그 틈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틈 파고들 수 있는 게 결국 뭐예요? 정청래가 시끄럽대. 정청래가 이재명 말 안 듣는데. 서로 싸운대. 그래서 원래 이재명이 정청래 하기 싫었대. 박찬대가 되는 게 마음에 들었대. 박찬대가 조용하잖아. 그리고 박찬대는 우리만 들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잖아. 정청래 시끄럽고 자기 말만 하잖아. 자기 정치한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과도기적인 과정이에요. 실질적으로 좀만 지나가 보잖아요. 그럼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정리가 된다. 맞아요.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 역사학자들이 왜 신라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왜요? 신라가 네. 통일했기 때문에 신라는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백제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이 지금 좀 세계를 제패하는 이런 나라가 됐을까? 만주벌판 우리 땅이지. 예를 들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네. 현실로 나타나 있다 보니까 재앙만 보이는 거야. 백제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똑같은 효과예요. 정청래가 지금 돼가지고 잡음이 난다. 박찬대가 됐으면 어땠을까? 막 꿈이 펼쳐지는 거야. 정청래는 나타난 현실이기 때문에 재앙만 느껴지거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정청래가 됐기 때문에 정청래에 대한 비토 감정이 높아지는 건데 그리고 정치에는 역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정치는 명분으로 움직이는 거. 명분. 예. 행정은 대통령이 있는 행정은 효율적인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정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치는 효율보다는 민주적 절차나 이런 걸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만 하더라도 어쩌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에 속도를 주는 게 그냥 기존에 유지하던 행정부를 유지하고 업무를 처리한 다음에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치 쪽에서는 그걸 좀 끌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도 나오고 빨리 해야 된다도 나오고 이 중간에 어디에선가 타협점이 나와가지고 이루어져 가는 건데 의견이 달라 보인단 말이야. 일종의 굿캅, 배드캅 같은 건데 배드캅 저 새끼들 뭐야? 이렇게 바라보면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청래가 뭐 이재명 복심이었는지 아니 저는 알 길이 없어요. 박찬대가 복심이었는지 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지만 지금 뭐 정청래 체제에서 잡음이 나온다라는 거는 정청래 체제기 때문에 잡음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정청래가 뭘 잘한다 못한다라는 그 평가를 내리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2달 됐어요. 너무 짧죠. 예, 너무 짧기도 하고 그리고 정청래도 사람이에요. 정청래도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정청래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갖춰가야 된다는 본인의 숙제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봐야 될 필요도 좀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맞아요.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인인데 자기 정치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자기 정치를 해야 되죠. 자기 정치를 하면서 어떤 걸 더 우선시하느냐,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난리 친다? 그건 한쪽 얘기만 듣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하나 딱 아주 쉽게 들어줄게. 경향 TV가 좋아할 만한 예. 경향신문이 사실은 진보 매체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되게 올바른 매체예요. 근데 경향신문이 가끔 가다가 민주당이나 진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껄끄럽고 불편한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악몽을 소환하고 그러세요? 아니 이건 악몽이 아니라 정확히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그러는 건데, 들어보면 좋은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욕해요. 경향신문이 잘못됐다. 진보라고 하면서 왜 우리 편을 욕하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경향신문과 한겨레와 같은 그런 매체들의 역할은 그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잘 네. 해주어야지 네. 한쪽으로만 계속 가가지고 그 기관지처럼 되는 거를 막아준단 네. 말이에요. 여긴 기관지가 아니잖아요. 네. 여기다가 균형과 중심을 잡아주는 그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가면 알아요. 이게 균형과 중심을 잡아줬구나. 그래서 그때 그랬던 거였구나. 예를 그리고 들면 그게 옳았구나를 알아요. 이게 끝까지 경향이 나쁘다, 끝까지 뭐 한결에 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은 내가 조금 이걸 수용하는 게 불편하고 나한테 얘네들한테 마치 부안해동 하는 것 같으니까 얘네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으니까 왜 경향마저 이래? 이제 이런 말들을 해요. 경향 너마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그때 그게 옳았다는 걸 알게 되고 실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균형이고 이게 정도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경향이나 한겨레가 진보 어. 매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 조중동 같은 일부 보수 매체들이 소위 말하는 기레기라는 욕을 먹는 거는 사안에 상관없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오히려 건전한 그 언론 매체의 모습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데스크에 의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갈라지지 않는 이런 거거든요. 제가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 저 돈도 안 받아요.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안 받고요. 커피는 사와요. 보니까 제가 뭐 여기 잘 보일 일도 없는데 진짜 그래요. 진짜 부적절하다. 예. 왜 저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고 있죠. 보니까 네. 알아서 편집하겠지 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정청래 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대통령실과 이음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결국은 건전한 비판과 견제 결국은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숙고의 과정 속에 나온 산물이다 이런 이해를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두 분이 해주신 것 너무 같고 그렇게 좋게 표현할 건 아니에요. 그래요? 꼭 그렇게까지 그래요? 그분이 이렇게 훌륭하게 하는 건 아니고 자기 정치도 하면서 이제 그렇죠. 주 메인은 네. 그거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짜잘짜잘하게 개인적인 걸 좀 챙기는 것도 우리는 그건 그 사람의 인지상정이라는 게 그렇구나. 정치라는 게 그렇구나.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거 전체를 야 너는 100%에서 100%, 120% 전부 다 이 좋은 것만 대의만 따져야 돼.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그런 말도 건 안 되는 존재하지 걸 기대하지 않아요. 말라는 거예요.